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욕심이 많고 열정이 넘쳤지만 공부머리가 뛰어나지는 못했던 지극히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또래 아이들보다 몸도 마르고 연약했던 저는 겉으로 보기에도 타고난 성격이나 IQ로 보아도 어디 하나 매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야 뭣도 모르고 나를 친구로 대해주는 같은 반 아이들 덕분에 제가 남들보다 아주 후지다는 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사춘기 시절은 저에게도 제 친구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중학교 2학년, 조금은 어린 나이에 학교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각각 다른 반에 배정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2학년 반에는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무리가 제 옆을 지나가다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외로운 학교 생활의 시작이 되었어요. 아, 뭐지? 어디서 쉰내 나는데? 쉰내가 나는 아이. 셔츠 2벌을 매일 세탁해서 다리미로 다려입는데도 제게는 쉰내가 난다더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발뺌을 하고 아니라고 성질을 내다가 2번, 3번 반복되었을 땐 애들 몰래 화장실에서 셔츠를 벗은 채 코를 박고 미친 사람처럼 냄새를 맡아댔습니다. 저만 느끼지 못하는 그 쉰내라는 냄새의 정체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빨래비누로 군데군데마다 문질러 깨끗하게 헹구어서 거실방 천장을 따라 줄지어진 빨랫줄에 널려있던 저의 교복 셔츠. 새하얀 비누를 묻혀 벅벅 문질러대면 그 박자에 맞추어 졌다 폈다 하던 손등이의 주름들. 매일 세탁을 하는데도 때국물이 나온다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구시렁대셨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셔츠를 가지고 빨래판 앞에 자리 잡고 앉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찬바람이 부는 날에도 뜨거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제 셔츠는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얻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누워 말없이 텔레비전 속 야구 경기를 시청하시다가 9시가 되면 무심하게 빨랫줄에 걸려있던 덜 마른 셔츠를 가져다가 다림질을 해주셨던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온 정성을 쏟아주신 나의 자랑스러운 교복 셔츠가 놀림거리가 되더니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들었고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이 들었습니다. 쉰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으니 쉰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점점 더 저를 보며 쉰내난다 떠들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복도에서 마주치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도 저는 셔츠 손목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아무런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제가 쉰내라는 냄새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것은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을 앞두고 당번 활동을 하고 교실로 돌아오니 저희 반 아이들은 이미 다 체육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도 늦지 않게 체육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려는데 그때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아이들의 셔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너네들 셔츠에는 어떤 향기가 나길래? 그대로 저벅저벅 걸어가 아무 셔츠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당황한 저는 다른 자리에 있던 셔츠를 가져다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셔츠도 또 다른 자리에 있던 셔츠도 몇 개의 셔츠에 코를 박아보아도 결론은 같더군요. 우와, 얘네들 셔츠에는 꽃향기가 나는구나. 확실히 제 셔츠에서 나는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를 조퇴하고 집으로 가서
옷장 속에 있는 옷을 몽땅 다 꺼내어 냄새를 맡고 또 맡았네요. 혹시나 단 하나라도 그들과 같은 꽃향기가 나는 옷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나지 않더군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께서는 방바닥에 널브러진 온갖 옷가지들을 보며 기함을 하셨습니다. 아유, 이거사, 이게 다 무슨 짓이냐? 그때까지도 저는 부정하는 마음으로 옷가지들의 고개를 쳐박고 있었고, 나무라는 듯한 할아버지의 그 말투를 듣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애들이 나한테 쉰내 난대. 쉰내가 뭐야 도대체?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알아? 애들 옷에서는 꽃향기가 나. 옷에서 꽃향기가 난다고. 그게 말이 돼? 버르장머리 없이 할아버지께 울분을 토해내고 나니 방 안에는 작은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안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께서 바닥에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주워 모으시더군요. 한참 말없이 엉망이 된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개어두신 할아버지께서는 몹시 화가 난다는 듯이 딱 한마디를 제게 하셨어요. 그따위 썩어 문드러질 놈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그날 정말 이불 속에서 밤새워 눈물 콧물을 쏙 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썩어 문드러질 놈들이 거의 전부였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으면 나는 누구와 친구를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실까?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에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침에 일어나 교복을 입던 저는 제 코를 의심하고 말았어요. 킁킁 수십 번을 다시 맡아보아도 분명 그것은 꽃향기였거든요. 애들 것보다는 훨씬 희미하고 옅었지만 틀림없이 꽃향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여쭈어 보아도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대접 그릇에 담긴 단감을 깎기만 하셨고 화장실로 달려가 빨래판 위에 올려진 비누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 향기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아주 동그란 비누. 친구들 옷에는 꽃향기가 난다고 울부짖는 손주를 위해 오래된 빨래비누를 저쪽 구석으로 치우고 분홍빛 도는 세숫비누로 셔츠를 손빨래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학교에 가는 길이 내내 즐거웠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쉰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 아이들이 이제 더는 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학교에 가니 아이들은 저를 더는 놀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며 꼭 한 번씩은 들려왔던 쉰내 공장이다 하던 소리는 더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딱 그뿐이었습니다. 놀림은 사라졌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더군요. 먼저 다가가 보아도 다들 말없이 저를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독히 외로운 학창시절이 시작되었어요. 괴롭고 끔찍하고 처절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런 환경 속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친구 하나 없이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늘 자신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해지는 아이들도 있고 똑똑해서 집이 잘 살아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걷는 아이들 사이에 저는 늘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어요. 변해버린 성격 탓인지 아니면 자라면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빈부격차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 정말 제가 이상한 아이라서 그랬던 것인지 제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잔인했던 것은 그와는 별개로 그 누구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안티팬도 팬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제게 관심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 역시 없었던 것입니다.
투명인간. 사람의 몸이 투명하게 바뀐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는 놀랍고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투명인간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본 저로서는 글쎄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외롭고 처절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을 무사히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교과서 덕분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낸다기보다 외로움을 잊어낸다는 것이 알맞은 표현이겠죠.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잊어내기 위해 공부에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할아버지께는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까지도 친구가 없는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곧장 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교복 셔츠를 다려주시겠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싫어서가 컸습니다. 제가 17엔 나름 15의 행동을 후회하던 나이였거든요. 그때 죄송했다 사과 한마디면 되는데 무뚝뚝한 할아버지를 닮아 똑같이 무뚝뚝했던 저는 사과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가 싫었던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다 끝나고 난 후에도 느릿느릿 교실에 남아 교과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도 읽어 너덜너덜해지고 앞뒤 내용을 수업과 상관없이 모조리 외워도 모자랄 정도로 보고 또 보았어요. 웃긴 건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제 머리에 남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경비 아저씨께도 처음에는 학생 하나가 학교가 끝났는데도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기특해 하시다가도 하루 이틀 반복되니 집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교실에서 쫓겨난 저는 학교 운동장에 있던 등나무 아래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눈을 둥그렇게 뜨고 종이가 찢어져라 책 위의 글자들을 노려보고 있던 저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마 좋은 말로 해도 집으로 가지 않는 저를 걱정하신 경비 아저씨께서 담임 선생님께 따로 연락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 대충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집에는 가기 싫고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요. 어쩌면 경비 아저씨께서 그랬던 것처럼 공부에 대한 제 열정을 기특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어긋난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지 집에 가기 싫다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는 선생님이 그때는 얼마나 밉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지. 공부는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니. 혹시 집에서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니? 선생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기까지 하더군요. 좋은 의도로 걱정을 담아 건넨 질문이었겠지만 저는 제가 또 할아버지를 힘들게 할 상황이 생길까봐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는 버릇이 튀어나와 엄마 뻘이던 선생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말았어요. 관심 끄세요. 선생님은 핸드백에 올려져 있던 양손을 가져다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리고는 좋아, 네가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보렴. 대신 다음 수업 시간에 치를 쪽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허락해 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들은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선생님께서 아신다면 아마 배꼽을 잡으며 뒤로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쪽지 시험 100점? 할만한데? 저 자신을 믿어도 너무 믿었던 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매일 질리도록 교과서를 들여다보았으니 따로 시험을 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 믿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쪽지 시험 시간이 다가왔고 교탁 앞에 선 선생님께서는 반 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너희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쪽지 시험 보는 날이지? 선생님이 이번에 너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는 애들,
너희들은 야자 시간 후에 등나무 아래에서 추가로 자유롭게 더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 어때? 다들 욕심나지? 100점 맞고 싶지? 자, 3번, 아자아자! 선생님께서는 진심으로 좋은 선물이라는 듯 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셨고, 곧이어 교실 곳곳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나무 아래가 웬 말이냐며 모기밥 된다는 둥, 야자를 마치고 나서까지 학교에 있고 싶지 않다는 둥, 공부가 어떻게 선물이 되냐는 둥 불만 가득한 소리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교탁 앞에서 그런 아이들 사이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선생님과 딱 눈이 마주쳤고, 저는 꼭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며 그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가 좋아 책을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학교 생활을 할아버지께 들키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듯 찾아낸 피난처가 교과서였던 것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당연하게도 저는 그 쪽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지만 어쩐지 저는 매우 큰 충격에 빠졌어요. 다 외웠다고 생각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게 되어버렸으니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날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시험 종이를 들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온종일 교과서를 앞뒤로 빠짐없이 반복해서 봤어요. 분명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왜 이럴까요? 선생님께서는 제 시험지를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지를 반으로 탁 접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기만 한다고 다 외워지면 우리 반이 왜 전교 꼴등반이겠니? 수찬아, 역사라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일대기들을 묶어놓은 것이니 외우기만 하기보다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야. 반면에 수학 공식이나 영어 문법 같은 것들을 잘 외워둔다면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어쩐지 그렇게 한 번 더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서 용기 내어 선생님께 제 마음속에 있던 진짜 본론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야자 끝나고 등나무 아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트레이드마크처럼 늘 끼고 계시던 주홍빛이 도는 무태안경을 벗어 머리 위에 걸치곤 맨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찬아, 이리 앉아봐. 선생님한테 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일기라도 써볼래? 네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아야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선생님이 빈노트 한 권 줄 테니까 여기에 오늘부터 일기를 써. 그럼 가끔가다 선생님이 네가 쓴 일기를 읽을게. 너한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읽기만 할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생뚱맞은 노트 한 권을 손에 쥐고 교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던, 친구도 없고 늘 외로운 뿐이었던 학교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이 뜻깊었던 것 같아요. 내심 그 노트를 들고 걷는 복도가 너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몰래 공책을 꺼내어 삐딱한 글자로 써내려갔습니다. 수요일, 담임 선생님께서 일기를 쓰라고 노트를 주셨다. 뒷말이 너무 쓰고 싶었지만 몇 번 허공에 연필을 흔들다 그대로 공책을 덮었어요. 언젠가 저의 일기를 들여다보실 선생님께 전하는 말 같아서 나쁘끄러워 뒷말은 차마 적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게 관심을 가져줘서 생각할수록 참 좋다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비록 그 말은 적지 못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일기라고 보기엔 다소 창피한 내용의 짧은 문장들을 노트 위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냥 적는 거라고는 온통 뻔한 일과에 대한 내용들 뿐이었지만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일기장에 겨우 밥을 먹었다, 오늘은 급식에 꽃게탕이 나왔다 따위의 내용뿐인 것이 창피해 점점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조금이지만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일기장을 꽉꽉 채운 저는 그 노트를 들고 교무실로 향했어요. 공책이 다 떨어져서요. 무뚝뚝한 그 말에도 선생님께서는 붉은 안경 너머로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도 학교 마치면 등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냐고 물어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늦은 밤에 제대로 된 불빛 하나 없는 등나무 아래에서 공부가 웬 말이니? 그게 공부가 되겠어? 내가 너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아침에 일찍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어? 공부하다 선생님들 출근하시면 모르는 건 물어보러 교무실도 올 수도 있고, 응? 좋잖아. 학교 마치고 나면 물어볼 선생님도 아무도 안 계신데. 좋지? 내일부터 일찍 나와서 공부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힘들어했던 저였지만 선생님이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에 그 어렵던 아침잠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장 먼저 교실 문을 여는 그 공기는 제게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방향대로 저는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제가 새벽 공부를 하는 내내 곁에 있어 주신 것도 10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저를 살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뿐이었죠. 아주 작은 관심이었지만 그게 하필 제게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겁니다. 반 아이들은 제가 새벽에 나와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선생님께서는 가끔 저희 반 아이들 전체에게 매점 자유 이용권을 쥐어주시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는 상이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꼭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 같아 들뜨고는 했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선생님 드시려고 싸우신 샌드위치의 절반을 제게 떼어주시며 속이 안 좋아 못 먹겠으니 너라도 먹으라고 하셨던 날도 있었네요. 특별히 든 거라고는 달걀뿐이었던 그 샌드위치 반쪽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친구는 여전히 없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것에도 변함이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의 존재 하나만으로 저는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선생님께 저라는 아이는 그저 수많은 학생 중 하나였을지 몰라도 제게 선생님은 고등학교 생활 그 자체였던 존재였어요. 1학년을 끝내고 2학년, 3학년이 되어서까지도 말입니다. 3년 내내 우리 학교에 계시며 저 같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어머니 같은 외모에 인재하신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졸업을 하고 다른 학교로 전근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20살 스승의 날에 학교를 찾아뵈었는데 전근 가셨단 말씀만 전해 듣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했었어요. 참 많이 감사했다고, 선생님 덕분에 고교 시절이 외롭지 않았다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대로 더는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없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제게 선생님 한 분이 제 담임 선생님 연락처를 적어주셨습니다. 수찬이 네 이름 김 선생님 계실 때 많이 들었었다. 네가 대학 가서는 잘 적응할지 늘 걱정이 많으셨어. 연락드려봐. 가지런한 숫자가 적힌 메모지를 소중히 꼭 쥐고 학교를 빠져나와 선생님의 번호 11자리를 누르는 동안의 그 긴장감을 이해하실까요? 막상 학교에 찾아와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단 한 번도 선생님과 해본 적이 없던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니 낯선 마음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칵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거짓말처럼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어머, 수찬이니? 방금 막 물리 선생님께 전화 받았어. 수찬이 맞지? 학교 생활은 좀 어때? 괜찮니? 스승의 날이라 찾아뵈었던 것뿐이라고 졸업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을 못 드렸던 것이 마음에 걸려 찾아온 것이라고. 제 속을 알 길 없는 선생님께서는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 대학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냥 제게 따뜻하게 잘해주셨던 선생님이 보고 싶어 찾아온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날도 제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선생님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스승의 날이라서 들렸다고 대충 설명해 드리고는 선생님의 번호를 저장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자주 연락해. 그리고 선생님 정근원 학교 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밥 먹고 싶을 때 연락하고 밥 사줄게. 그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던 저는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계신다는 동네 근처에 갔을 때 말이에요. 정말로 선생님께 밥을 얻어먹을 요량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제가 직접 선생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동네에서 꽤 유명하고 인기 있던 한식당으로 선생님과의 약속을 잡고 준비했던 선물을 선생님이 앉으실 자리에 두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게 된 선생님의 얼굴에는 왠지 예전보다 더 고단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 자리마저 선생님께는 업무의 연장선일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난 네가 언제 연락 오나 했다. 콩알만한 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내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커다란 대학에 가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가서 걱정 많이 했어. 혹시나 내 생각이 나서 학교에 찾아왔다가 내가 정근을 하러 갔다는 걸 알고 좌절할까봐 다른 선생님들한테 미리 부탁까지 하고 왔단다. 그런데 1년 만에야 찾아왔네. 잘 지냈어? 어서 네 얘기를 좀 해봐. 선생님께서는 제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그동안은 함부로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을 왕창 쏟아냈거든요.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그동안은 결코 제 입으로 선생님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진짜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은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엉망진창이 되었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선생님께서 제게 가져다 주셨던 크고 작은 관심들이 저를 계속 살게 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라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라서 빨래 세제도 세탁기도 햇볕 한 점도 들지 않는 집에 사는 아이라서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아무도 제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할 때 선생님께서 가져주신 그 관심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살게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TV에 스승의 날 뉴스가 나오는데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스승의 날에 가장 큰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좋은 거로 대갚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더 자라서 취업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선생님께 꼭 좋은 것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연락을 드리며 지내도 괜찮으실까요?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걸 왜 물어보고 결정하려 그래. 나도 마음 다해 가르쳤던 제자가 오래도록 연락을 해준다면 영광이고 기쁨이지. 물론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고맙고 말이야. 어두운 그늘이 져있던 네 얼굴에 언젠가부터 빛이 드는 걸 보면서 나도 큰 보람을 느꼈어.
지금 학교를 옮기고 나서도 너만큼이나 특이하고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참 많아. 수찬이 너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아이였어. 공부를 하겠다고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꾀를 부리지 않나. 지질이도 공부 못하던 애가 그 좋은 대학에 덜컥 붙지를 않나. 선생으로서는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니? 그렇게 저는 그 후로 선생님께 종종 연락을 드리며 지냈습니다. 대학 생활도 고등학교 때처럼 마냥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보다는 조금 더 친구들 사이에 거리가 있는 느낌이라 오히려 제게는 좋았거든요. 같은 수업을 듣는 같은 학번이라고 해서 꼭 친해져야만 하는 것 아닌 그런 사이들. 밥도 자유롭게 혼자 먹었습니다. 꼭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대학에 가서 제 얼굴이 폈다며 좋아하셨지만 사실 그 대학이 아니었더라도 고등학교와는 다른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 숨통을 트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저는 한 전자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니, 어쩌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에 의해 인간관계에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던 저는 회사에서 아주 좋은 성격의 직원으로 평판이 자자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일부분 연기를 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 모습을 바꾸어가며 최선을 다해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와, 이 박 대리는 회사에 목숨까지 바칠 기세야. 누가 농담식으로 저를 민망하게 만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에 충성을 다할 마음은 언제나 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취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된 후에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저희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1년 만에 자가는 아니지만 햇빛이 드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할아버지 이제 일 나가지 마. 그냥 집에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셔. 할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릴 때의 짜릿함은 아직도 가슴에 또렷합니다. 아직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모으려면 까마득하게 먼 세월이 남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시는 동안 내내 저 하나 키우시려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사서 하셨던 할아버지를 놓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깨에 올려진 손주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설득을 한 결과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일한 지 2년 차에 일을 그만두셨고 더는 빨래판에 손을 비벼가며 손주옷 빨래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말단 인턴 사원에서 대리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선생님만큼이나 할아버지만큼이나 고마운 존재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마음을 베푼 것은 없었지만 돈을 벌고 모으게 해주었으니 다른 의미로서의 고마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마운 마음에 해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그 회사를 제 회사처럼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더군요. 누가 강요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지만 저 스스로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회장님께서는 제 이름 하나도 알지 못하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제 삶이 참 단조로웠고 편안했고 저는 그 느낌이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요. 가벼운 접촉사고예요. 건널목을 건너다가 어떤 사람과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제 와이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말 뜨거웠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버릇이 된 건지 저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챙기게 되더군요. 괜찮냐는 제 질문에 여자는 울상이 되어 가방에 있던 물티슈를 죄다 꺼내 건넸습니다.
뜨거우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가방에 있던 짐이 다 쏟아져 나와 길바닥에 나뒹구는데도 커피를 뒤집어 쓴 제 걱정을 하기에 바쁜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자면 여자 쪽이 조금 더 잘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 쓴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여자도 소매자락이 갈색 커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일을 당한 곳이 건널목 위였던 저희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같이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어색하게 보도블럭 위에 서서 저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여자에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쪽은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근하시는데 방해된 것이 아니냐며 다시 울상짓는 여자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늦지 않게 출근을 해야 하는데 여자와 계속 마주하고 있다가는 지각이라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멈춰서서 다시 보니 정말 예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와이셔츠를 축축하게 물들인 채 회사로 향하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팀장님께서는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아유, 이거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소주로 소독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퇴근 후에 골목 포차에서 한잔 어때? 황당한 제안이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자리를 피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렇게 팀장님의 손에 이끌려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인턴 사원부터 주임까지 다양한 직급의 팀원들이 함께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든든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어쩐지 미안함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 제 앞에 와서 허리를 숙여가며 꾸벅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까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인사는 저를 향한 것이었고 인사를 하는 사람의 정체는 아침에 제 와이셔츠에 커피를 쏟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 퍽이나 당황스러웠던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여자분을 일으키며 괜찮다고 급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를 뒤늦게 발견한 저희 팀 인턴 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윤아, 너 우리 대리님하고 아는 사이야? 대리님, 걔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 흥미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팀장님께서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들 왜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지도 모르는 채 저는 서둘러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보내기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잔뜩 취한 인턴과 그 여자를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 정인이도 같이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대리님하고도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애가 참 착하고 좋습니다. 인턴 사원의 그 말에 대답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 여자는 자리를 비집고 앉아 잔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실 자기가 이 회사에 면접을 봤었는데 떨어졌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회식이라도 해볼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활짝 웃는 그 여자를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턴 사원과 친구라면 저와는 무려 6살 차이였습니다. 6살 차이면 제가 수능을 볼 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나이거든요. 그런 아이 같은 존재를 앞에다 두고 속으로 정말 예쁘다고 생각한 저 자신이 참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눈앞에 있는 술잔을 들어 입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은 그 여자가 냅다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그쪽한테 반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필름이 끊긴 건지 테이블에 머리를 쳐박고 윙윙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 마지막 기억이에요. 어떻게 집으로 들어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니 어젯밤 일들이 모조리 다 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기억이 끊기기 전 마지막에 저를 향해 소리쳤던 그 여자의 외마디 외침은 더욱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이어지는 충격에 그만 마시던 물을 다 뿜어버렸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정윤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온 메시지와 기억나지 않는 전날에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 취한 것이 남 부끄러워 직원 중 누구에게 쉽게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인턴 사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허겁지겁 전화를 받은 제게 그 인턴 사원은 말했어요. 어머 대리님,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어제 저도 대리님께 반할 뻔했습니다. 멋있으셨어요. 근데 어제 기억은 나시죠? 우리 정윤이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대리님처럼 훌륭하고 멋있는 분을 만나서 친구로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저희가 친구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제 친구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님. 알고 보니 술에 취한 정윤 씨가 제게 반했다고 고백을 하다가 자기는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이라고 자기 사정을 털어놓으며 그런 자기라도 괜찮겠냐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취해 있던 저는 그런 정윤 씨를 달래거나 진정시키기는커녕 저 역시도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 것이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손에 컸다고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순식간에 술자리는 숙연해졌고 술에 취한 저와 정윤 씨만 아무것도 모른 채 둘만의 대화를 나누더랍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치더라네요. 정윤 씨,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인턴의 말을 들으며 수치심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건지, 이제 앞으로 팀원들의 얼굴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그걸 지켜보시던 팀장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모두 즐거웠다고 인턴이 뒤늦게 말을 수습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괴로워지고 난 후였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인턴의 마지막 말. 대리님, 근데 설마 모르실 건 아니죠? 우리 정윤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저 믿고요. 졸지에 6살이나 어린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저는 술에 취해 실수로 그랬다는 말이 상처가 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설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20대 초반에 친구들의 소개팅으로 짧게 만나본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회사에 제 열정을 쏟아부어대느라 그랬던 것도 있고 어쩌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한 연애였지만 저희는 꽤 잘 맞았습니다. 6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잊게 할 만큼 정윤이는 마음이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부족한 게 많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도 비슷했던 저희였기에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손에 외롭게 컸던 정윤이와 할아버지 손에 외롭게 컸던 저는 서로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도 없이 서로의 댁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셨던 것만큼
정윤이의 할머니께서도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저를 보며 한 번도 보이신 적 없던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사나이 자존심에 차마 그 눈물을 흘리지는 못하셨지만 맺힌 눈물방울에 담긴 의미를 알기에 제게는 참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각자의 댁에 인사를 드리던 날, 저희는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이 나왔을 무렵 스승의 날에 맞추어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을 선생님이지만 그 사람과 제가 6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면 어떤 반응을 하실지,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 또 어떤 반응을 하실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정인이를 선생님께 보여드릴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컸어요. 드디어 선생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스승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선생님께 드릴 청첩장을 꺼내어 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청첩장을 받고 얼마나 놀라실지 그 표정을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과 마주 앉아 조심스레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드린 청첩장을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너 진짜 이 애랑 결혼을 한다고? 하고 되물어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봉투만 보고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신 건지, 게다가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데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왜 알고 계시는 건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무것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듯 했어요. 제가 놀라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자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정윤이, 그 애도 내 제자였어, 이놈아.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하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아내 이름을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사실 저만의 선생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정인이도 선생님의 제자였다며 저를 나무라듯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에서 서운함과 한심함을 동시에 읽었어요. 어떻게 그동안 한 번을 먼저 이야기해주지를 않았느냐며 저희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을 정인이 소식을 듣다 알게 됐다고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6살이나 어린아이와 연애할 생각을 했느냐고 나무라셨어요. 사실 처음에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알게 되시면 틀림없이 한 소리를 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인이와 선생님의 관계는 알고 보니 저만큼이나 돈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전근을 하러 갔던 학교에서 선생님과 정윤이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는 정윤이를 보시고 선생님께서는 저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얼굴에 진 그늘하며 풍기는 분위기가 묘하게 너를 닮아 있었어. 네 생각도 나고 그때 내 생각도 나서 정윤이한테 내 마음이 참 많이 가더구나. 정윤이하고 너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니? 그 아이는 얼굴에 그늘이 있을지언정 아주 밝게, 아주 밝은 웃음을 지어서 상대방을 웃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 자기가 힘든 것을 뒤로 숨기고 밝게 웃을 줄 아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였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만 보내놓으면 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의 인생도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 그래서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정인이 공부를 내가 참 많이 도와줬어. 자기 집 어렵다고 대학에 안 가고 공장에 바로 취업하겠다는 애를 어르고 달래어 설득해가면서 가르쳐 놓으니 곧잘 따라오더라고. 예쁘고 착하고 성실한 그 애를 누가 데려가려나 했는데
그 입에서 네 이름이 나오더구나. 박수찬 이름 3글자를 듣고 아휴, 내가 얼마나 내 귀를 의심했는지.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수찬아. 신중하게 살았던 만큼이나 너희들 인생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선생님은 바랄게. 그렇게 저희는 선생님의 열렬한 응원과 여전히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 오르던 길,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선생님을 만났을까? 정말 신기하게.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같은 선생님을 만나 어긋날 뻔했던 퍼즐을 바로잡고 인생이 바뀌어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아내는 웃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선생님께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더라면 그날 자기는 그 건널목에 커피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말처럼 그 건널목에서의 인연을 만날 수 없었겠죠. 결혼한 후인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을 어머니 같은 존재로 모시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쩐지 결혼을 하기 전보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평생 마음의 어머니로 모시고 잘해드리고 싶다고요. 같은 선생님을 만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의 길을 열어주신 멋진 선생님, 최영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사랑하고 베풀며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따뜻한 미소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